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9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시제방 붕괴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관리 엉망이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전달을 상부에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것 지휘감독 책임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지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청주시는 청문회 도중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가 당시 하청공사와 제방의 운영관리 주체가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 후 2년이 지나 뒤늦게 국정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신용환 교수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가까이서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더 참담한 마음으로 늘 보고 하는데요. 2년이나 지나서 국정조사가 열리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더 슬픈 일이기도 한데 기관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핑퐁 치듯이 하는 것들, 다들 도덕적 책임은 얘기하는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유족들이 충북도 청주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예. 중앙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 지역민들은 어느 기관, 어느 누구를 믿고 정말 편안한 일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연종영 국장님. 네. 2023년도 7월에 벌어졌던 사안 아닙니까? 꼭 2년 조금 넘은 773일 만에 국정조사가 결정이 됐고요. 당시 2023년도 7월에 저도 현장에 가서 취재 활동을 좀 해봤었는데 예. 당시 제방 절개된 부분, 그 부분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물에 잠긴 그 차량들 또 그리고 안타까운 현장, 그런 현장들을 지켜봤는데 개활지라서 더 취재하기도 고통스럽지만 그 정도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사상자에 비하면, 그 고통에 비하면. 이 결국 어떤 개념 정리를 할 때 자연재해와 또 인재가 겹친, 그래서 결국은 사건화가 된 또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진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사안을 좀 보면서 이 국정조사의 어떤 흐름 또 한계성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결국은 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체를 둘러보는 그런 계기까지 발전했는데 결국은 교훈과 아픔을 동시에 주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오늘 화면이 이제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발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다른 부분들 다 밝혀야겠지만 지금 사실 충북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지금 김영환 지사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김 지사가 마치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 양, 뭐 도의적 책임, 궁평지하 차도가 가장 젊은 차도다. 뭐 차라리 나를 기소를 해서 뭐 진실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북도 재난안전부서 도로부서 공무원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김 지사가 연일 유체이탈 화법을 내놓고 있는 데는 부실한 수사 결과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부가 사고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제방 유지 상태를 살피라고 충북도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참사 직전까지 이렇게 보고를
기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현재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가 되어서 지금 몇 달째 지지부진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번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공론화가 늦게라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송 참사 국정조사 참사 발생하고는 2년이 지나고 또 국회에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지도 꼭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여간의 국정조사 상황을 조금 되돌아보면 과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 예. 책임지려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되었고요. 국정조사라는 게 누구의 법적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도 아니죠. 그런데 국정조사에 임하는 내내 도지사나 시장, 어느 기관, 어느 담당자 할 것 없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피해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유감스러웠던 장면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간 내내 김영한 도지사는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가장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내내 국회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인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언사들이 매 회의 때마다 이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충북도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든 기관 질문이든 과정 안에서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현장에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일 텐데요. 일단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크게는 이제 이게 피의자 특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접근의 기준점은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점이잖아요. 인재라는 점을 기준점을 놓고 보면 그래도 꽤나 많이 압축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연되는 데 있어서 피의자 특정 문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거론하는데 기준점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보면 분명히 이 특정을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간의 책임 전가에서 핑퐁에 있어서 이번 이 기간 내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또 환경청은 환경청대로 행복청은 행복청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 시민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수위에 따른 어떤 도로 관리 책임 이런 게 어디지 하고 막 헷갈려요. 듣다 보면 전혀. 그러면 그런 게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가 하는 이제 헷갈리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간의 정확한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매뉴얼 재정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성역 없는 처벌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4차례 이상을 알려주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런 사람은 기소가 되고 받아서 전혀 전달하지 않은 사람은 기소가 안 되고 이렇게 보면 과연 진정한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어느 사람이 이걸 또 유족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유족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습니다. 예, 참사 직후 정부 차원의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민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시민단체나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이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그 도지사 그리고 시장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것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민재해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본인들이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은 분명한 인재다라는 확인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분석 아래에서 나왔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으로 이것들은 하천 관련된 이것들은 이렇게 관리 책임은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것이다라고 한정 긋는 순간 사실은 진상규명의 발걸음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는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주시 또 충북도가 보여준 진상규명을 향한 의지가 사실은 저는 전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 또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충북도 청주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책임을 떠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보니 사실은 제대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라고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사실 2년 전에 했어야 할 그 예. 이전에 했어야 할 것들이 이제서나마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다행이긴 하지만 스스로 그 책임들을 좀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충북도와 청주시가 굉장히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임 전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책임을 전가해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관련 재판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최일선 책임자였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재판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었고 사실 이분들은 부인하기도 했지만 또 인정하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조금 진행이 빨리 돼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형이 올 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공사와 감리사 직원 그리고 이제 행복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는 건설청 이렇게 줄여서 쓰더라고요. 건설청, 금강유역청,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뭐 다른 데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건의 경우에는 이제 막 1심이 시작되어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많은 주체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지난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너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나치게 상황을 좀 이렇게 타자화하고 피해자분들을 의혹의 눈길로 보려고 하고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이 진상규명을 더욱 지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그 어떤 기계적 흐름만 딱 보자면 최초 사고가 원점에서 발발한 지점은 제방이 붕괴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죠. 발주기관, 또 행복청, 지금 건설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건설청도 있고요. 그럼 이 미호광은 누가 관리하니? 국가하천인데 그럼 위임받은 청주시야. 이러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 사안의 처리 또는 해결, 근본적인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보면 공통적으로 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하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어떤 규정들이 불비한 것들, 미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늦어진 측면도 물론 있고 검찰이 사건 이 수사를 좀 지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아니지 않나. 정치적 고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정무적 고려는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고요. 결국은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책임을 지기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네,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난 대응 시스템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교수님.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 이 반복 훈련에는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간도 민간 사회단체 중에서 보면 이런 재난과 함께 재난 때 같이 대응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전과 같은 그런 대응 훈련이 꼭 필요하고 명확한 컨트롤 타워 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산으로 둘로 도대체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 건지 모르는 이런 경우가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AI 기반의 각종 시스템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게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전 훈련을 하다 보면 AI도 점점 더 진화해서 실제 어떤 유사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더 진화해서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이런 베이스에 기반한 기술 기반 시스템적인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AI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뭐 드론도 투입하고 CCTV도 확충하고 이렇게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인식 개선 이런 후속 조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도한 책임 그리고 반복되는 밤샘 근무 등으로 지금 재난안전부서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기피 부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개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농촌이었다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된 지역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방제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좀 체계적으로 미리 관리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장 근처에서 보면 상황판, 통합 상황판에 거기 모든 그 현실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합 상황판, 이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 통합 상황판이 제대로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정리된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것보다 사안이 좀 뭐 사건 사고야 경중에 따지긴 어렵지만 사상자가 좀 적은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선에 취재를 해보면 사상자 수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사상자가 어디로 이송이 됐는지 이것도 우왕좌왕하는 경우 그리고 체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럴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른바 모의 훈련의 필요성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재난 어떤 실전에 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전을 겪으면은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재난을 상정해서 가상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득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뭐 요즘 군도 훈련량이 상당히 줄어서 심지어 어느 나라의 어느 장교가 대한민국 군인들이 독도법을 모르더라, 장교도 모르더라. 이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라고 했다는데 결국은 훈련이나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 훈련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추모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청에 추모비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충북도 의회에서는 추모 조형물 예산안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최진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뉴스 보도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충북도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하나는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장소가 부적절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충분한 협의 문제는 충북도와 유가족이 2년 가까이 관련돼서 추모조형물 건립 관련돼서 합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장소를 이야기하셨는데 도청 안에 설치를 하기로 한 계획이었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추모 조형물이라는 게 추모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도 있지만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저는 충북도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자칫 이 추모 조형물을 혐오 시설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오송 참사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상처받은 도민들을 위해서 충북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 발생 이후에 2년이 넘도록 그 과정마다 충북도의회가 제자리에 있었던 적은 제가 보기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장면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가서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국가 차원의 추모 사업을 진행하자, 그리고 오송 참사에 대한 날을 기억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화답이 와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하는 충북도의회 의장이 이러한 자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묻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환영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분노가 드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김호수님께서 딱 관봉권 띠지음패 사건하고 똑같네. 하급 공무원의 실수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씌우고 나중에 기소나 처벌이나 징계는 막아주는 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예, 국정조사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낀 답답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보면 볼수록 오송 참사는 인재가 확실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국민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한다. 짧게 댓글 달아주신 분 계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 처리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터미널 현대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는 지금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더 늦추면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외버스터미널의 매각을 청주시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면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이 과열되면서 한때 정회까지 선포됐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은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시외버스터미널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매각안이 청주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민간 매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최진호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얘기는 뒤로 좀 미루고 청주시의회에서 이 건이 이제 결정되고 가결된 내용을 좀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가 된 사안입니다. 예. 이것들을 이제 다수당의 의원들이 연설을 통해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했고 결국 가결이 된 건데요. 다수당 의원들 중심으로 통과시킨 사례들이 청주시의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3대 청주시의회에. 근데 청주시의회,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과 핵심은 집행부인 청주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것들은 그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이자 저는 의무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결정은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완전히 내던져버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주시의 행정에 발목을 잡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공공연히 청주시의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상조차 이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막아설 용기도 저는 지방의 의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거수기의 역할 자처하겠어라고 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좀 많이 갑작스러운 주제더라고요. 예. 알아보니까 터미널 위탁 기간이 5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내년 9월이 이제 5년 주기 종료 시점이라서 일단 뭐 새로운 위탁 사업자를 찾든 매각을 하든 뭐 다른 방안을 찾든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의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민영화를 할지 또는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지는 시민들이 공론화의 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시민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터미널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도 예. 있고 그곳에 입주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주체의 입장이 있는데요. 지금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시가 마치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민영화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시의회에서 지금 야당의 입장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이게 뭐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대형 이권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터미널 매각에 관해서 공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던 시기에 대형 금융사가 이제 여기에 투자를 또 하는 이런 일들도 또 생겼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예, 연 국장님. 네. 이 사안을 좀 보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먼저 봐야 정답을 도출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풀이 과정 나중에 또 공개되고 이럴 텐데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답이 먼저 공개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묻지 않는 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고속터미널이 현대화 사업 이제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지, 추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거에 2차례 정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갑자기 민간 개발 방식으로 툭 던져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이게 뭐지 뜬금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뭐 예. 시민의 공유재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공재라서 또 더군다나 국가 어떤 기능 또 기능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과정 절차가 필요한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 회기에 툭 던져놓고 바로 일사천리로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매끄럽지 않은 이 어떤 행정 처리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갖가지 의혹 언론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소스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잘 언급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네,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일종의 양비론적 성격의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개인적으로도 싫어하고 잘 그렇게 안 하고, 뭐가 헷갈릴 때는 이제 소위 이익 형량이라고 그러죠. 저울을 달아서 더 무거운 쪽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최종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곤 하는데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면 최진아 국장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변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절차를 이 변론으로 떼야 되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전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시의원들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의 삶의 질, 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합 목적성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절차적 정당성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미흡한 부분.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건 거의 일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정말 자주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용을 해봐도 바꾸긴 바꿔야 된다는 건 뭐 사실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들을 보고 또 그 2층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안 가봤을 텐데 2층, 3층 가보시면 정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금방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에서 이 부분은 다시 몇 가지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강론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민간 개발이 오르냐, 공공 개발이 오르냐, 이 부분은 또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 확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시가 그 비판,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럼 민간 개발이 최적의 유일한 대안인가? 이 부분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민간 개발의 장점, 단점 자명합니다. 장점은 속도입니다. 속도와 방향성 이 부분인데 속도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공공 개발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리까리할 때, 헷갈릴 때는 민간으로 이제 이렇게 넘겨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효율성 및 전문성에 있어서는 민간 개발이 좀 더 우월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죠. 단적으로 지금 이제 지적된 것 중에 고속터미널 현대화를 해놓고 보니 하루 주차 요금이 뭐 7만 원, 심지어 8만 5천 원이라고 그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기존에는 그러면 공용 환승 주차장 이런 거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하는 이런 이제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 그런데 거꾸로 또 이제 그 대안으로 공공 개발을 했다고 했을 때는 장점은 이제 시민 편익 이런 거를 더 극대화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다가 만약에 어떤 장애물, 허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시민 세금을 공공에서 잘못 훼손, 날려먹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꼽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PPP라고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하는 민간, 공공이 이제 같이 하는 이런 형태들을 꽤 하는데 사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터미널이 그 방식인 거예요. 그 과거에. 토지 소유는 토지와 이런 것들은 시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사업자가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고 운영권을 받고 현재 형태가 그런 형태긴 해요. 그거에 이제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승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형식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인데 결국은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근데 이제 신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결국은 다함께 공짜 공동 개발, 공영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공영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바로 길 건너 바로 앞에서 이어졌던 또 지금 이미 완료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분명히 삼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들렸습니까? 그리고 이 시외버스 터미널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잡음들 이런 것들을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청주시가 야 부담을 한번 털어보자. 골치 아픈 거 좀 털어보자라고 해서 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이 비슷한 사안과 관련해서 결국은 수사를 받고 결국은 혐의를 벗는 그런 사안이 또 있었고요. 최근에 묘한 일이지만 언론만 보도된 거지만 모 금융사가 요 SPC 지분을 또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지역에서 민간 개발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청주 고속터미널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고속터미널 사례랑 비교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박원홍 변호사님. 네, 주차장 이야기를 신 교수님이 하셔서 이것을 비교를 좀 해보자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 이 공유 재산으로서 운영이 될 때 현대화가 되기 전에는 이게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요금이 하루 최대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시가 지금 공유재산인 터미널 건물이랑 토지를 민간에 매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나니까 지금 하루 최대 요금이 7만 원까지 급증을 했고, 그래서 청주시가 이제 협의를 해서 또 최대 3만 원까지 내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 청주시가 이제 매각 과정에서 공용 주차 시설을 기부 체납 방식으로 받았다면 기존처럼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성 공공기여금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제 뭐 현대화 누가 뭐 현대화를 싫어하겠습니까? 낙후된 시설 당연히 현대화해야 되지만 그 이용객 편의 증진, 공익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어떤 그런 확보할 수단이라든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주고속터미널 사업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이라도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민간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그 실무적으로 하나를 보완 드리면 지금 정확히 직사각형 만평이거든요. 그중에 7,530평을 매각을 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아이디어로 생각해 본다면 옆에 첨단 시설이 들어서는데 5개 이 쇠 파이프 같은 걸로 만들어진 5개 주차장이 있다. 잘 안 어울리죠.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기여 이런 것들을 조례로 아예 정확히 명확히 하고 주차료에 대해서 시민들 편익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넘게 만들면서 아예 그 부분까지 묶어서 매각을 하면서 지하화하고 일정 그 지하에 주차 면수가 있잖아요. 이런 면수는 시민들에게 공용 똑같이 이제 환승 주차장으로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효율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걸 분리해서 매각하는지 기왕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 그 건물이 허가받을 수 있었던 시작도 고속터미널이라고 하는 공공의 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백화점, 쇼핑몰에 치여서 터미널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소외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새 건물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시민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몇 년간을 이용하면서도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 굉장히 이거는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다라는 솔직한 시민들의 평가가 저는 고속터미널 사업에 대한 평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또 하나의 기이한 장면이라고 생각되었던 게 당초 이 고속터미널이 개장하는 시기에 지역의 뭐 시장, 의원, 뭐 국회의원까지 할 것 없이 모두 가서 이제 커팅 테이프를 같이 끊었습니다. 그 기사에 어느 한 줄도 고속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쇼핑몰,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던 장면들을 보면서 그 장면, 사진 하나가 보여주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뭐 한 장의 사진으로 저는 증명되는 현재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김콜라님께서 민영화되면 돈 많은 개인이 사서 최신 시설로 고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시민들도 지금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굉장히 짧지만 뼈아픈 말씀이 있었는데요. 해먹을 결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준비 없이 너무 매각과 입찰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셨습니다. 코스트코가 800억 원을 들여 15,700제곱미터 면적의 매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 충청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각종 심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 쇼핑을 나갔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산물 판매와 지역 우수 제품 입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입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코스트코 청주 입점으로 청주뿐 아니라 주변 시군의 상권까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가 2028년 청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연 국장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는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속도는 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약 10년 전쯤에 저도 이 얘기를 또 들었었고요. 당시에는 사실은 스타필드 얘기를 들었었더랬죠. 근데 그것도 스타필드, 그러니까 이 코스트코에 이어서 더 큰 게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무리익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조금 전 주제에서 청주시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제였다면 글쎄요, 이거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렇다면 받아들여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부터 굉장히 조밀하게 촘촘하게 좀 청주시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생위원회 이제 조만간 꾸릴 텐데 그런 분발을 바라고요. 결국 이게 쇼핑 공간 그 이상의 어떤 거지 않습니까? 이 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치적의 하나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리포트에서 상인 회장께서 우려했다시피 엄청난 블랙홀이 될 게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예. 청주 시민 중에 코스트코 세종점, 또 천안점, 대전점, 대전에 또 2개가 있죠. 안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아마 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주점이 입점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블랙홀도 있을 거고 청주 시내 안에서의 또 빨대 현상 또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상권의 지각 변동이 불보듯 뻔할 텐데 그 여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생태계 변화에 따른 또 정치권 또 행정기관의 어떤 지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 청주의 GRDP 지역 내 생산을 보면 약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역 내 소비를 보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생산은 전국에서 5위권에 있고 지역 내 소비를 보면 약 1,650만 원으로 꼴찌입니다. 그러면 소비의 역의 유출, 다른 데 가서 쓰는 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주 원인 중에서 하나가 이런 이제 대형 쇼핑몰. 대형 쇼핑몰은 아시다시피 단순한 물건을 산다가 아니라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하고 있죠.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그런 부분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화면에 나왔듯이 전통 시장 상권과의 어떤 충돌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상생. 그러면 상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이행 강제가 잘 되지 않는 게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인허가를 해주면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행 강제성을 확보하는 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코스트코 안에 지역 특산품 코너 이런 걸 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사람들이 동선해서 잘 가지 않는 구석진 곳 이런 데다 놓으면 또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배려 고려를 해서 진짜 상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기존에 보면 요일 가지고 또 많이 싸웠었잖아요. 청주 충북 같은 경우는 그걸 사실상 없애는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또 다시 재검토하는 그래서 진정한 상생이 일어나게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입장에서 환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입장에는 분명한 그동안의 갈증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우려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이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겁니다. 앞선 이제 대형마트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했었지만 사실은 책임 있는 약속이나 무언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점 당시의 약속으로 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만한 완충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아쉬운 지점을 지적하자면 최근 저희가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의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국가도 이렇게 정책에 큰 예산을 써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지역 경제를 더 고민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방식이 가장 최선의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저는 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이제 외부로 쇼핑을 나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는데 코스트코에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구매 대행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청주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런 지역 경제 순환 효과 있을 것 같고 일자리도 아무래도 대폭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게 문화 쇼핑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합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생활 인프라 강화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이제 효과들이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초반부터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창고형 매장이 들어서면 분명히 기대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우려의 지점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기존 상권에 어떤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다양성을 훼손한다 이런 우려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포함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행 강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특산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특산물 판매, 공동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우리 지역의 조례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좀 더 쓴다면 적극적으로 시와 의회와 등등이 나서서 이 코스트코와 협상을 한다면 매년 나오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대비해서 나오는 이익률이 있을 건데 결국은 돈이거든요. 빨대 효과가 생길 겁니다. 아까 영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시간이 가면 그쪽에 더 몰리게 되어 있죠. 복합 엔터테인 몰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초과돼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초과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들 수 있고 그게 협상이 된다 그러면 직접적, 실질적 전통시장 상인 등등과 윈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디테일을 좀 살리자. 유통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계획서 제출하고 또 상생발전 협의회 만들고 하는 건 어느 지자체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번째를 넘긴 청주시의 청주점이 될 텐데 그 협약을 할 때 안전장치로 조례를 만들어서 가령 법인 소재지를 강제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소득세의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보은의 경우에 어느 부호가 어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부호가 주소지를 잠깐 옮깁니다. 그리고 세금을 왕창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주소지로 옮겨갑니다. 아직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지역에다 쏟아낸 거죠. 왜 그랬느냐?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법인화를 통한 법인을 청주시에 소재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대신에 다른 특혜를 주면 되는 겁니다. 특혜라고 해서 나쁜 의미의 특혜가 아니고요.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역자금 여기에 유출, 금융기관,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라, 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디테일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지역 매장, 지역 상품의 매장을 설치를 하는데 아주 동떨어진 곳, 외진 곳에다가 슬쩍 신용만 내더라라는 건데 이것도 상생협약에 명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령 프라임존에 반드시 넣도록 하도록 강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좀 보완하면 그래도 외부에 가해지는 충격,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조례를 통한 강제 뭐 이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극적으로 입점을 원하는 건 청주시의 입장이고요. 코스트코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협상과 논의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아무리 상생 방안 조금 더 남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이 청주시장의 인터뷰 등 통해서 기반시설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편히 봐주는 속도를 내는 과정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쓰이는 건 결국 시민들이 내 세금이라는 점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무조건 환영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판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좀 문제가 코스트코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만큼 지역에서는 이제 폐점을 앞두고 있는 대형마트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가게가 입점하는 것만큼 저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폐점하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관련돼서 납품을 하시는 분들도 도산할 위험에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 문제 사기업 문제니까 사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것만큼 저는 그 폐점 과정에서도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한 한 덜 올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저는 자치단체, 청주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스타님께서 청주 오송에 사는데 코스트코 세종으로 갑니다. 20분이면 가니까요. 청주 생기면 좋겠네요. 근데 3년이나 걸려? 라고 하면서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다른 도시로 쇼핑 가던데.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기대가 큰 와중에도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형 매장도 문 닫는데 외국 기업을 굳이 또 오픈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9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